보지 마. 그 말은 목구멍에 꽉 막혀 뱉어내고 싶었지만 소리가 되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어떻게 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세상에 그녀의 다리가 어디로 간 거지? 어쩌다 저 지경이 된 거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백도윤, 하늘병원 부의사장, 1,000억 원의 자산을 손에 쥐고 있으며 재채기 한 번이면 의료계 전체가 흔들린다는 그 남자를요. 그런데 지금 그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그 자리에 굳어 서 있습니다. 마포대교 강바람이 살을 애는 듯 차가워서가 아닙니다. 바로 눈앞의 광경 때문이죠. 지저분한 다리 밑 노숙자들의 찢어진 텐트들 사이로 낡고 칠이 벗겨진 목발에 몸을 기대고 있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다리가 하나뿐입니다. 그녀는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나 가혹하게도 그녀는 바로 이하은입니다. 그의 전처였죠. 평창동에서 가장 명망 높은 가문의 며느리였던 여자. 4대 독자의 아내였던 여자. 100명이 넘는 고용인들이 머리를 조아리던 수천 평의 전통기와 저택을 관리하던 여자. 그런데 지금 그녀를 보세요. 도대체 지난 15년 동안 그녀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그 고귀하던 사모님이 마포대교 다리 밑에 처박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 다리는 왜 저토록 고통스럽게 잃어버린 걸까요? 인생에는 정말 영화보다 더 비극적인 일들이 있나 봅니다. 그날은 23년 1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바람이 매섭게 몰아쳐 얇은 비닐 텐트들을 요란하게 흔들어대던 날이었죠. 오후 3시였습니다. 도윤은 자선재단 직원들이 급하게 설치한 높은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에서는 5천만 원짜리 시계가 희미한 겨울 햇살을 반사하며 차갑고 날카로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죠. 그는 오만하고 거리감 느껴지는 모습으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의료재단은 이번 한파 속 노숙자 지원 캠페인을 위해 10억 원을 기부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박수 소리가 들려왔지만 산만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눈이 부실 정도로 연신 터졌습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꼬리만 살짝 올린 지극히 상업적인 미소였죠. 그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웃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저 공허할 뿐이었죠. 아래쪽에서 기자들이 아우성쳤습니다. 부이사장님, 이렇게 큰 규모의 기부를 결심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제 생각엔 도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들과 나누는 것이 의료인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듣기 좋은 말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건 미리 준비된 답변이었습니다. 홍보팀이 써준 것을 그는 그저 외웠을 뿐입니다. 말하는 동안 도윤의 오른손 엄지는 무의식적으로 손가락 관절을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의 나쁜 버릇이었습니다.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 혹은 자신이 거짓된 연극을 하고 있다고 느낄 때마다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진 한 장만 더 부탁드립니다. 왼쪽 봐주세요. 네, 좋습니다. 플래시가 다시 터졌습니다. 도윤은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비서를 찾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현장 통제는 잘 되고 있는 건가?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이 혼란스러운 곳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가난의 냄새가 그를 불쾌하게 했거든요. 단상에서 내려온 그는
선물 전달식을 연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텐트촌 쪽으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분주하게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촬영팀은 카메라를 메고 그의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부의사장님, 이쪽으로 가시죠. 시민들에게 직접 밥을 나눠주는 장면을 찍어야 합니다. 도윤은 아직 따뜻한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파란색, 빨간색 비닐 텐트들의 미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이곳의 냄새란. 젖은 장작을 태우는 드럼통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코를 찌르며 맵게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빈민가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싸구려 술 냄새, 오래된 쓰레기 냄새, 그리고 오랫동안 씻지 못한 몸 냄새가 찬 바람 속에서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구석진 곳 다른 텐트들보다 더 낡아빠진 텐트 옆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낡고 칠이 벗겨진 목발, 10여 년 전에나 쓰던 그런 목발에 몸을 완전히 기댄 채 일어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세찬 바람에 흙투성이가 된 그녀의 긴 치마자락이 날렸습니다. 그러자 도윤은 보게 되었습니다. 치마 아래로 왼쪽 다리만 드러나 있었습니다. 오른쪽은 무릎 아래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허공이 바람의 리듬에 맞춰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도윤의 발걸음이 못 박힌 듯 멈췄습니다. 그 여자도 시선을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헝클어지고 떡진 머리카락이 얼굴의 반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자 그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하게 떨리더니 점차 격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을 하마터면 땅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급히 양손으로 도시락을 꽉 잡았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부의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옆에서 비서의 걱정스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화들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난 괜찮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떨리고 갈라진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거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오른손 엄지가 다시 손가락 관절을 문질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빠르고 강하게 마치 피부가 벗겨질 듯 문질러 댔습니다. 그 장면을 본 촬영 기사가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어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도윤은 당황하여 손을 들어 렌즈를 가리며 통제력을 잃은 듯 소리쳤습니다. 잠깐, 촬영 멈춰. 네. 촬영팀 전체가 어리둥절했습니다. 당장 멈추라고 했어.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위압적이고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촬영 기사는 겁에 질려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저쪽 편에서 목발을 짚은 여자가 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 역시 무언가를 알아챈 듯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마치 빛을 피해 달아나려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텐트 깊숙한 곳으로 필사적으로 기어들어 갔습니다. 도윤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비록 15년이 흘렀지만, 비록 그 모습이 지금은 비참할 정도로 초라하고 헐벗었지만, 그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때 부부의 연을 맺고 함께 잠들던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손에 들린 도시락이 갑자기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의 심장이 무거워진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커다란 돌덩이를 매달아 깊은 강바닥으로 던져버린 것처럼 말이죠. 부의사장님, 다음 일정은? 멀리서 비서가 일깨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마치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메아리 같았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그의 눈은 방금 그 여자가 사라진 캄캄한 틈새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비닐 천막들이 가쁜 숨을 몰아쉬듯 펄럭거렸습니다. 도윤의 값비싼 맞춤 정장 자락이 펄럭이며 주위 풍경과 우스꽝스러운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내려 자신의 손목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5천만 원짜리 시계에 그 번쩍이는 금속 표면 위로 이 세상의 이미지가 일그러진 채 반사되었습니다. 찢어진 텐트 타담한 드럼통, 어지러운 쓰레기 더미, 그리고 방금 도망친 다리 없는 여자의 뒷모습까지. 도윤은 텐트촌 한가운데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고독감과 죄책감이 그를 잠식했습니다. 부의사장님. 비서가 다가와 살며시 그의 팔을 건드렸습니다. 도윤은 악몽에서 갓 깨어난 듯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평소의 차가운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방금 전의 떨림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현장 시스템 보도 통제 라인에 문제는 없나? 그의 목소리는 면도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네, 모든 것이 계획대로입니다. 문제가 될 만한 사진들은 이미 걸러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시 10분. 이 연극이 끝나려면 아직 30분이 남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여전히 웃으며 밥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촬영팀은 연출된 감동적인 장면들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노숙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줄을 서서 적선을 받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이 어릿광대 노름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이 위선적인 곳을 당장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땅에 뿌리 박힌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부의사장님, 이쪽을 한 번 더 봐주십시오. 기자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도윤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저주받을 비웃음 같은 미소를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는 한 노인에게 도시락을 건네고 상투적인 감사 인사를 들으며 사교적인 고개 끄덕임으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해서 텐트촌 깊숙한 곳을 훑으며 그 그림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다음 일정까지 얼마나 남았지? 25분입니다. 최대한 빨리 정리해.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그는 1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내일이면 언론은 그를 자성가이자 백의의 천사라고 칭송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끔찍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다시 엄지 관절을 문질렀습니다. 더 빨리, 더 강하게. 텐트 틈새로 바람이 들어와 윙윙 거렸습니다. 도윤은 옷깃을 여몄지만 추위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셔츠 안쪽 그의 텅 빈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도윤은 갑자기 각본을 무시하고 텐트촌 깊숙한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비서와 홍보팀 직원들이 당황하여 그 뒤를 쫓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풍경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꽉 닫힌 천막 안에서는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녹슨 드럼통에서는
연탄불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노인들은 몸을 웅크리고 앉아 튼 손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알코올 냄새가 너무 진동해서 깊게 숨을 들이쉬면 취할 것만 같았습니다. 이쪽입니다, 부이사장님. 현지 자원봉사자가 길을 안내하면서 이 거부가 가장 더러운 곳으로 들어가려 하자 놀란 듯 했습니다. 도유는 그를 따라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을 지났습니다. 텐트들 사이로 사람들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찢어진 이불 속에 몸을 말고 깊이 잠든 사람도 있었고, 내일 팔기 위해 폐지 뭉치를 묶느라 분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약 10m 전방에 다시 그 낡은 목발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서서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카락은 마른 풀처럼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얇은 치마가 찬바람에 날렸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아래로 내려가 그 다리를 응시했습니다. 왼쪽 다리만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오른쪽 다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목발을 옮길 때마다 땅에 닿으며 투박, 투박 하고 무겁고 고독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분도 지원 대상입니까? 도윤이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저분은 5년 전부터 여기 계셨어요. 5년이요. 도윤이 되물으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네. 처음에는 병원 치료를 권유했고 장애인 지원 정책도 있다고 했지만 다 거절하셨어요. 병원을 무서워하고 낯선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세요. 도윤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는 억누르기 위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5년이라니, 그럼 그전에는 어디에 있었단 말인가? 이혼한 지 15년 5년을 빼면 나머지 10년은 그녀는 어떻게 살았던 걸까? 말수가 거의 없어요. 이름도 아무도 모르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자원봉사자가 혀를 찼습니다. 바로 그때 뒤쪽에서 술에 취한 다른 노숙자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어이 해우나. 도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름. 그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도윤은 누군가 목을 조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혜운이었습니다. 분명 혜운이었습니다. 15년 전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그 얼굴에는 여전히 청초하고 고고한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두 볼은 헬쑥하게 패였습니다.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입술은 추위와 영양실조로 터져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혜운의 눈과 도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혜운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경악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입술이 떨리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발을 짚은 손에 힘이 들어가 마른 손등에 파란 힘줄이 돋아났습니다. 그녀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은 씨, 도시락 받으세요. 영문을 모르는 자원봉사자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하지만 혜운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목발을 짚고 도망쳤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저 남자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잠깐만요. 도윤이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도 잊은 채 소리쳤습니다. 그는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해우는 더욱 당황하여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목발이 땅을 긁는 소리가 귀에 거슬릴 정도로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세 걸음, 네 걸음, 다섯 걸음째. 우지끈, 메마른 파여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썩은 목발이 무게와 다급함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서 부러져 버린 것입니다. 해운의 몸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확 기울어졌습니다. 악, 짧고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돌바닥 위로 볼품없이 쓰러졌습니다. 앙상한 몸 전체가 땅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도유는 화살처럼 달려갔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당황하여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일어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아우성치며 손을 뻗어 부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해오는 격렬하게 몸부림쳤습니다. 오지 마세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다가오는 손들을 뿌리쳤습니다. 제발 만지지 마세요. 제발요. 도유는 그녀와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굳은 듯 서 있었습니다. 해우는 땅에 엎드린 채 옷은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 손을 땅에 짚고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 하나로는 몸이 비틀거리더니 다시 털썩 쓰러졌습니다. 고통, 수치심, 몸멸감. 내가 도와줄게. 도윤이 한 걸음 다가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해운이 고개를 확 쳐들었습니다.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충혈된 눈이 원망과 수치심을 담아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부서지며 공간을 갈랐습니다. 도윤의 손이 허공에서 갈 곳을 잃고 멈췄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도시락이 미끄러졌습니다. 툭! 도시락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밥 따뜻한 국 반찬들이 더러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추 위로, 얼어붙은 아스팔트 위로 밥과 국의 뜨거운 김이 하얗게 피어 올랐습니다. 도유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15년 전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밀려왔습니다. 그때도 밥이었고 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호화로운 저택의 따뜻한 식탁이었습니다. 티끌 하나 없는 새하얀 식탁보. 된장국이 모락모락 김을 내며 구수한 냄새를 식당 가득 채웠습니다. 비싼 도자기 접시에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 그때 해우는 장곤문의 앞치마를 두르고 식탁 옆에 서서 환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긴 하루의 피로가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유는 신문을 접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입 맛보았습니다. 맛있군. 오늘 당신이 좋아하는 갈치조림 했어요. 해운이 뚜껑을 열자 맛있는 갈치조림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따스함이 혀끝에서 위장으로 퍼져나가 심장까지 데워주었습니다. 여보, 응? 오늘 병원 일은 어땠어요? 바빴어. 수술이 3건이나 있었거든. 피곤하겠네요. 해우는 살이 제일 많은 갈치 조각을 집어 그의 밥그릇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따뜻했습니다.
그때는 그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깜빡이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눈을 뜨니 따뜻한 식탁 따위는 없었습니다. 차가운 검은 아스팔트 바닥뿐이었습니다. 발치에 쏟아진 밥과 국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우는 여전히 땅에 엎드려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부러진 목발이 폐허처럼 옆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해우나, 도윤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깨져서 더없이 비참하게 들렸습니다. 해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온몸을 간헐적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원망스럽고 애처로운 소리였습니다. 해우나, 내가 미안해. 도윤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 앙상한 몸을 감싸주고 싶었습니다. 오지마. 해운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게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오지 마요. 보지 마. 해운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며 조각조각 부서졌고 흐느낌이 섞였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자원봉사자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새 목발 가져왔습니다. 일단 일으켜 드려야 해요. 혜운 씨 괜찮으세요? 사람들이 혜운을 둘러싸 도윤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벽 뒤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닿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혜운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새 목발을 건넸습니다. 혜운은 목발을 짚고 힘겹게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렸고 몸은 폭풍 앞의 배처럼 흔들렸습니다. 천천히요. 젊은 여자가 친절하게 그녀의 팔꿈치를 받쳤습니다. 괜찮아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혜운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작고 약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정장을 입은 그 남자 쪽은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등을 돌려 덜덜 떨며 자신의 어두운 텐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직 목발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투박, 투박, 투박. 무거운 소리가 바닥을 때리고 남겨진 사람의 마음까지 때렸습니다. 도윤은 그곳에 서서 찢어진 천막 뒤로 그 앙상하고 위태로운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강바람은 여전히 불었습니다. 추웠습니다. 뼈에 사무치도록 추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백도윤의 가슴속 추위는 아마 그보다 수천 배는 더 무서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15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내일 도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세상의 은원과 빚은 돈으로만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15년 전 병원 복도의 항의는 맹세코 하늘에 대고 말하건대 오늘 마포대교의 바람보다 더 시렸습니다. 아시나요? 7층 지옥 밑으로 묻어버리고 싶은 기억들이 살아나 집요하고 잔인하게 괴롭힐 때가 있다는 것을요. 다시 그날을 기억해 봅니다. 하늘병원 산부인과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혜우는 딱딱한 플라스틱 벤치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앙상한 두 손은 마치 이미 사라진 생명을 붙잡으려는 듯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걸어왔습니다. 고급 가죽 구두가 타일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건조하게 들렸습니다. 하우나, 해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좁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처럼 쉰 소리가 났습니다. 유산이야. 도유는 그 세 글자를 너무나 가볍게 뱉었습니다. 아니, 그가 슬프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후계자라는 지위 때문에 그는 어릴 때부터 감정을 지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아기, 내가 지키지 못했어요. 해이운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떨리는 손등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나한테 화 안 났어요. 왜 화를 내? 도윤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되물었습니다. 내가 아기를 못 지켰으니까 또 내 잘못이에요.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통과 죄책감에 떨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그녀를 안아주었어야 했습니다. 괜찮아. 우린 서로가 있잖아 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남편의 위로보다는 병리학적 진단처럼 들렸습니다. 해운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도유는 손목 시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심하고 잔인한 행동이었죠. 이사회 회의가 있어서 먼저 가봐야겠어. 해운이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지금요. 여보, 중요한 회의야.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알겠어요. 해운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도유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긴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금 아이를 잃은 아내를 병원의 냉기 속에 홀로 남겨둔 채로요. 눈을 뜨니 병원 복도는 사라졌습니다. 강변에 지저분한 텐트촌만 남아 있었습니다. 해운의 뒷모습은 절뚝거리며 다급하게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 저 찢어진 텐트 속으로 사라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해운아. 도유는 자신이 부의사장이라는 것도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 소리쳤습니다. 그는 달려갔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깜짝 놀라 양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부의사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비서가 당황하여 쫓아왔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에도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요. 도유는 텐트 입구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천막을 거두려 했습니다. 해운아, 제발. 내 얼굴 좀 한 번만 봐줘. 찍. 안에서 텐트 지퍼를 잠그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텐트 입구가 그의 코앞에서 굳게 닫혔습니다. 해운은 그 어둠의 세계 속에 자신을 가둬 버렸습니다. 그녀는 빛을 거부했고 그도 거부했습니다. 도윤의 손이 허공에서 갈 곳을 잃고 멈췄습니다. 해운아, 대답은 없었습니다. 강바람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딱 잠시만이라도. 여전히 죽음 같은 침묵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수천억 자산가인 재벌의 다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유는 더러운 흙바닥 위 노숙자의 텐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떨리며 부서졌습니다. 정말 미안해.
텐트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억누른 울음소리, 목맨 소리는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이 어두운 굴 속에서 상처를 핥는 소리 같았습니다. 도윤은 차가운 천막에 이마를 댔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주위의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부의 사장님, 기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비세오가 두려움에 가득 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룹의 이미지가 일어나셔야 합니다. 도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플래시가 천둥 번개처럼 연신 터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자선재단 부의사장, 하늘병원의 후계자가 다리 없는 노숙자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참회하고 있는 모습이라니요. 홍보실장이 미친 듯이 달려와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촬영 중단하세요. 카메라 끄세요. 하지만 하이에나 같은 기자들의 호기심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감각이 없었고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서가 급히 그를 부축해야 했습니다. 돌아가시겠습니까? 차가 대기 중입니다. 아니, 도윤은 비서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자원봉사팀장 좀 불러와. 네, 알겠습니다. 당장 부르겠습니다. 10분 후 도윤은 임시로 마련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선량해 보이는 중년 남성인 자원봉사 팀장이 있었습니다. 저 여자분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도윤은 굳게 닫힌 텐트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물었습니다. 이름이 이하운이라고 들었습니다. 5년 전 어느 비바람 치던 밤에 이곳으로 흘러 들어오셨죠. 가족은요? 모릅니다. 누구와도 거의 말을 안 하셔서요. 그저 그림자처럼 묵묵히 지내십니다. 팀장은 딱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이곳에서 5년. 그럼 그전 10년은 그녀는 어디에 있었나? 잘린 다리로 뭘 했단 말인가? 다른 건 없습니까? 무엇이든 좋습니다. 팀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하나 있네요. 그는 머뭇거렸습니다. 옆 텐트 사람들 말로는 밤마다 혼자 중얼거리신답니다. 혼자 중얼거린다고요? 네, 어둠 속에서 누군가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텐트 안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사람들은 미쳤다고들 하죠. 도윤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미쳤다고. 그 우아하고 다정했던 혜운이가 지금 미친 여자 취급을 받는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행사는 이걸로 끝냅니다. 네. 하지만 고아원 방문 일정이 남아있는데 취소해. 전부 취소해. 도윤은 텐트촌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해운의 텐트를 거세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부의사장님, 어디 가십니까? 차 안에 담요. 있나 제일 좋은 걸로. 네. 예비용 양털 담요가 있습니다만 가져와. 빨리. 비서가 달려가 두툼한 담요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텐트 앞으로 갔습니다. 지퍼는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젖지 않은 곳을 골라 텐트 앞에 조심스럽게 담요를 놓았습니다. 혜운아. 그가 안을 향해 불렀습니다. 여기 담요 두고 갈게. 날씨가 많이 추워 꼭 써. 감기 걸리지 말고. 대답은 없었습니다.
도유는 한참을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그의 값비싼 캐시미어 코트 자락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갈라졌습니다. 미안해. 정말로.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찢어진 텐트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뒤늦은 사죄의 인사였습니다. 주변의 자원봉사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빈민가 전체를 감쌌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그 넓던 어깨는 이제 과거의 무게에 짓눌려 축 처져 있었습니다. 고급 세단에 오르기 직전 도윤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텐트촌이 먼지와 찬바람 속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도윤은 차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비서실장, 내 부의사장님, 조사해. 무엇을 말입니까? 이하은. 도윤은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의 모든 기록을 찾아. 어디서 살았는지, 뭘 했는지, 누굴 만났는지. 전부 알고 싶어. 하나도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마포대교가 휙휙 지나갔습니다. 도윤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마주해야 할 진실이 두려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다시 15년 전입니다. 하늘병원 6층 이사장실. 숨이 막힐 듯 답답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최 여사. 도윤의 어머니는 최고급 이탈리아 가죽 소파에 앉아 두꺼운 족보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한자 이름들에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세탁소집 딸이 감히 우리 집에 발을 들여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빌랑 자르는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도윤은 죽은 듯 서 있었습니다. 손은 문고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근본 없는 것이 대를 끊어 놓는구나. 최 여사가 고개를 들어 날카로운 눈빛으로 도윤을 쏘아 보았습니다. 앉아라. 도윤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세 번째 유산을 했지. 네. 그래서 어쩔 셈이냐. 최 여사가 족보를 쾅 덮었습니다. 우리 백씨 가문은 300년을 이어오며 실 2대 독자로 내려왔어. 그런데 지금 내 손에서 대가 끊기게 생겼다. 어머니 자식은 하늘이 주시는, 하늘은 무슨 하늘, 왜 아들 하나 못 낳는 계집을 들여서 이 사단이냐. 최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도윤은 침묵했습니다. 감히 대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단 한 번도 대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저녁 7시 조선그룹 회장 딸과 저녁 약속 잡아놨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이 놀라 물었습니다. 김민지, 31세, 조선사 기획 이사야. 집안 좋고 하버드 나왔고 관상이 남편 내조 잘하고 자식 잘 낳을 상이다. 최 여사가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날카롭고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전 결혼했습니다. 혜운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아들도 못 낳는 애를 끼고 살 셈이냐. 우리 병원 의료선 기부 프로젝트 알지? 조선사랑 10억 원짜리 계약이야. 이번엔 반드시 성공해야 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김민지 만나서 사업 이야기해. 그리고 미래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는 끝났다. 도윤은 방을 나섰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는 비겁했습니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늦게 귀가했습니다. 거실은 캄캄했습니다. 부엌에서만 노란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해우는 여전히 식은 밥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그녀가 일어나 힘없이 웃었습니다. 밥 데워줄게요. 됐어. 도윤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하며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먹고 왔어. 사실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술만 마셨습니다. 여보. 그가 침실로 향할 때 혜운이 불렀습니다. 도윤은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한의원 다녀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 번 더 노력해 보자고 하셨어요. 아직 늦지 않았대요. 혜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보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힘든 일 안 하고. 그만해. 도윤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네. 그만하라고 했어. 충분해. 난 이제 지쳤어. 도윤은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해우는 식탁 앞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베란일 체크표가 바닥으로 떨어져 비틀거리며 날아가다 식탁 다리 밑에 얌전히 내려앉았습니다. 일주일 후 5성급 레스토랑, 은은한 촛불. 도윤은 김민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똑똑하고 예리했으며 대화가 매력적이었습니다. 집에서 순종적이고 참기만 하는 혜운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의료선 기부권은 이사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에요. 민지가 미소 지으며 피처럼 붉은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서로 윈윈이니까요. 두 개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챙. 맑은 소리였지만 어쩐지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하은이었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바라보다 전원을 껐습니다. 그는 호텔 소파에 몸을 기대 현실을 도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 귀가했습니다. 집안은 소름 끼치도록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퉁퉁 불어버린 전복죽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약 봉지들이 희망의 벽돌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천수치가 꼼꼼하게 기록된 베란일 체크표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압박이었습니다. 그것은 강박이었습니다. 도윤은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해우는 자고 있었지만 베개는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분위기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김민지를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 때문이었지만 나중에는 저녁 식사 술자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비극이 닥쳤습니다. 3주 후 하윤의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새벽 4시에 전화벨 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혜운이 당황하여 도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엄마가 응급실에 가셨대요. 도윤은 눈을 뜨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계셔. 난 내일 아침 7시에 중요한 간 이식 수술이 있어. 못 가. 그때의 그의 냉정함은 지금 생각해도 경멸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해우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녀는 홀로 외투를 걸치고 추운 겨울밤 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틀 뒤 해운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썰렁하고 쓸쓸했습니다. 하혜우는 상주석에 홀로 앉아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도유는 오후 3시에 도착해 서둘러 향을 피웠습니다. 돌아서려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디냐? 장모 장례식장이냐? 내일 발인이겠지 하지만 내일 아침 10시에 조선사랑 계약 체결 때문에 이사회가 있어. 빠지면 안 된다. 재단 이름이 그 초라한 장례식하고 엮이지 않게 하라고 했잖니. 도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혜운을 돌아보았습니다. 혜운아, 내일 아침에 병원 회의에 가야 해. 혜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내일은 엄마 발인인데 마지막 가는 길인데 미안해, 병원에 존망이 걸린 일이야. 도유는 건성으로 아내의 어깨를 두드리고는 등을 돌려 나가버렸습니다. 혜우는 장례식장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일주일 후 도유는 계약 체결 후 술에 취했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는 호텔 방이었고 옆에는 김민지가 있었습니다. 일은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되돌릴 길이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교회의 작은 산부인과 축하합니다. 임신 4주 차네요. 의사가 미소 지으며 알렸습니다. 정말인가요? 혜운의 눈이 커지며 더 없는 기쁨으로 반짝였습니다. 네, 아기가 아주 잘 자리 잡았어요. 심장 소리도 들리네요. 혜운은 초음파 사진을 들고 손을 떨었습니다. 작은 점 하나, 기적이었습니다. 3번의 유산 후, 어머니의 죽음 후, 하늘이 드디어 그녀를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이번엔 엄마가 꼭 지켜줄게. 도윤 씨도 분명 기뻐할 거야. 혜우는 사진을 품에 안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에게 알리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도윤이 식탁 위에 두고 간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화면에 김민지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어젯밤 고마웠어요. 당신 정말 최고였어요. 다음에 또 봐요. 혜운의 심장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고 도윤이 나왔습니다. 혜운아, 얘기 좀 해. 무슨 일이에요? 혜운은 초음파 사진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혜운의 숨이 멎었습니다. 미안해. 나 다른 사람 생겼어. 그 여자는 내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어. 혜운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울음보다 더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미소였습니다. 알겠어요? 이해해요. 그녀는 아이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해야 합니까? 지우라고 강요당하려고 아니면 아이가 권력 다툼의 도구가 되게 하려고 이 아이는 나만의 아이야.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틀 뒤 최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돈 뭉치를 던졌습니다. 500만 원이다. 이거 받고 꺼져. 도윤이한테는 아무 말 말고. 어머니, 제 뱃속에 혜운이 말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보장이라도 있어 또 쓸모없는 계집애면 어쩔 건데. 최 여사는 비웃으며 그녀를 마치 쓰레기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돈 받고 눈앞에서 사라져. 소송해봤자 10원 한 푼 못 받을 테니까. 혜우는 돈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청춘의 대가가 500만 원. 참 헐값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받았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혜우는 새벽 4시에 집을 떠났습니다. 옷 몇 벌과
초음파 사진만 챙겼습니다. 그녀는 지하철역까지 걸어갔습니다. 아직 완전히 밝지 않았습니다. 쓰레기를 뒤지던 도둑 고양이가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고양이를 보며 지금 자신의 처지가 저 고양이와 다를 바 없다고 느꼈습니다. 을지로 빈민가로 향하는 첫차 안에서 해오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좋은 아빠 못 만나게 해서. 하지만 엄마는 널 사랑해. 우리 둘이서 살아보자. 을지로 재개발 대기지역. 해우는 3평 남짓한 반지하 방을 얻었습니다. 창문이 땅속에 반쯤 묻혀 있어 밖을 내다보면 먼지투성이 행인들의 신발만 보였습니다. 3개월 후 해우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고통과 고독 속에서 홀로 출산했습니다. 귀여운 사내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아이 이름을 백시우라고 지었습니다. 아빠 성을 따를 거야. 아빠는 널 필요로 하지 않지만 넌 여전히 백시 가문의 핏줄이니까. 시우가 100일이 되었을 때 해우는 아이를 등에 업고 새벽 신문 배달을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들의 천 덕분에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해질 수 있었습니다. 신문 배달이 끝나면 그녀는 지하철역 청소 일을 하러 갔습니다. 시우는 도구 보관 창고 구석에 깐 낡은 담요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락스 냄새, 먼지 냄새, 땀 냄새. 그것이 시우의 어린 시절 냄새였습니다. 엄마의 점심은 이 삼각김밥 반 개였습니다. 나머지 반은 저녁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어떤 밤에는 배가 너무 고파 맹물을 마시며 저지 돌기를 기다렸습니다. 엄마는 배 안 고파. 시우야, 많이 먹어. 시우가 5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가슴 아픈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친구들은 아빠가 데리러 오는데. 해우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빠는 아주 멀리 계셔. 중요한 일을 하시거든. 무슨 일? 아빠는 의사 선생님이야.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느라 바쁘셔. 그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슬픈 선의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와, 아빠 진짜 멋있다. 시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해우는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시우에게. 아빠는 방금 수술을 마쳤어. 시우가 너무 보고 싶구나. 그녀는 배신한 남편을 대신해 직접 편지를 쓰고 답장을 썼습니다. 썩은 나무 서랍장 안에는 그런 편지가 20통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의 눈물로 쓴 거짓 편지들이었죠. 시우가 6살이 되던 해 해우는 옆집 할아버지를 따라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박스를 분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싼 영양크림으로 관리받던 손은 이제 검게 변하고 굳은 살이 박였으며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시우는 엄마 손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대야에 물을 떠왔습니다. 내가 씻겨줄게. 엄마 아파. 아니 엄마 안 아파. 시우가 있으니까 엄마는 금방 안 아파져. 아들의 작은 손이 상처에 닿자 삶의 고통이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아직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문에 새빨간 철거 개고장이 붙었습니다. 1달 이내에 퇴거하시오. 해우는 종이를 보며 세상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돈도 없고 집도 없는데. 시우의 7살 생일. 파티라고는 컵라면 하나와 아주 작은 양초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 시우 생일 축하해. 아이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나는
아빠를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어. 해우는 아들을 꽉 껴안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곧, 아빠 곧 오실 거야.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100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아빠가 미안해. 아빠는 널 사랑해. 좁은 창틈으로 바람이 윙윙거렸습니다. 철거 경고등이 붉게 깜빡이며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저 차가운 마포대교 강변 아니면 이 어두운 반지하 방에서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도윤은 쓰레기장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독자의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다려 보세요. 그해 겨울은 뼈가 시리도록 추웠지만 날씨의 추위가 어찌 사람 마음의 추위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극은 진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진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권력 있던 여인 최 여사도 결국 알게 되었습니다. 하예운이 낳아서 빈민가에서 몰래 키우던 아이가 아들이라는 것을요. 상상해 보세요. 하늘재단 빌딩의 가장 높은 곳 20층 회의실. 그곳은 그녀의 시선만큼이나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탐정 보고서 하나가 번쩍이는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백시우, 남, 13세. 남, 그리고 13세라는 글자는 최 여사의 끝없는 탐욕을 자극하는 주사바늘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는 계산이었고 지난 10년 동안 대를 이을 자식을 하나도 낳지 못한 아들 도윤에 대한 질책이었습니다. 확실한가? 그녀가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서를 확인했습니다. 부의사장님께서 김민지님과 재혼하신 지 오래되었지만 딸만 둘이라 저희가 비밀리에 이하은 씨를 재조사했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최 여사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고급 가죽이 찌익 소리를 내며 넓지만 온기 없는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이는 딸만 둘이지. 오리떼 같은 것들. 그녀가 경멸조로 중얼거렸습니다. 쓸모없어. 이 집안 전체가 쓸모없어.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손주라면 다 같은 손주인데 말이죠. 하지만 대를 잇는 것에 집착하는 재벌 가문에게 딸은 때로 인겨 인간일 뿐입니다. 300년 백시 가문이 내 손에서 끊기게 둘 순 없지. 세상 사람들이 하늘재단에 지팡이 짚어줄 놈 하나 없다고 비웃게 둘 순 없어. 아들이 필요해. 적손이. 최 여사의 눈에 차갑고 잔독한 빛이 스쳤습니다. 적손에 대한 갈망이 그녀를 악귀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백시우 그 아이를 데려와. 네, 그 말씀은 이 가문의 적손이란 말이다. 당연히 여기 비단 이불 속에서 살아야지. 그 무능한 어미랑 더러운 구석에 처박혀 살 게 아니라 그것은 명령이었습니다. 노골적인 강탈이었죠. 그녀는 친자 확인 검사조차 필요 없었습니다. 탐욕이 모든 절차를 압도했으니까요. 그녀는 아이를 뺏고 싶었습니다. 사설 경호원 2명이 즉시 고용되었습니다. 평범한 경비원이 아니라 유령처럼 움직이는 전직 특수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을지로의 낡은 새빵 주위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이오니 등을 굽히고 리어카를 밀며 폐지를 주울 때
그들은 새까만 승용차를 타고 뒤를 쫓았습니다. 시우가 학교를 마치면 전봇대 뒤에 숨어 아이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녀의 집 쓰레기 봉투까지 뒤졌습니다. 종이 조각 하나, 시우가 학교에서 그린 낙서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모녀의 삶에 대한 모든 것, 생활 패턴, 이동 경로, 식습관, 모든 것이 두툼한 파일에 담겨 최 여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며칠 후 운명의 날이 정해졌습니다. 시간 오후 3시, 시우가 하교할 때, 그날은 몹시 흐렸습니다. 해우는 좁은 골목에서 박스를 줍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낡은 책가방을 메고 씩씩하게 집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익숙한 골목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두 남자가 불쑥 나타나 길을 막았습니다. 곰처럼 거대한 체구가 마른 아이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네가 백시우냐? 한 놈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우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고 눈은 공포로 커졌습니다. 아저씨들 누구세요? 같이 가자. 할머니가 널 보고 싶어 하신다. 거구의 남자가 소뚜껑 같은 손을 뻗어 시우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악력이 어찌나 센지 작은 팔을 으스러뜨릴 것 같았습니다. 싫어요. 전 할머니 없어요. 이거 놔요. 시우가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 다른 놈이 소리치며 아이 입을 막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시우는 격렬하게 몸부림쳤습니다. 절망 속에서 아이는 가장 신성한 이름을 외쳤습니다. 엄마 살려줘. 그 비명소리가 낡은 벽돌담에 부딪혀 메아리치며 고요한 오후를 찢어 놓았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해운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우 목소리다. 시우야. 해운은 리어카를 내팽개쳤습니다. 박스와 페트병이 길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바람처럼 달렸습니다. 모퉁이를 돌자 눈앞의 광경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건장한 두 사내가 그녀의 아들을 짐짝처럼 질질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엉엉 울며 발로 바닥을 긁고 있었습니다. 이거 놔, 이 나쁜 놈들아. 해우는 새끼를 지키려는 미친 어미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지금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따위는 없었고 오직 생존 본능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한 놈의 팔을 잡고 물고 뜯고 핥히었습니다. 내 아들. 놔줘. 이 미친년이 저리 안 비켜. 사내가 팔을 세게 휘둘렀습니다. 해우는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무릎이 날카로운 자갈이 박힌 아스팔트 바닥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찌익. 바지가 찢어졌습니다. 무릎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끔찍하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자식을 잃는 것에 비하면 육체의 고통 따위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녀는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바닥에 납작 엎드려 경호원의 바짓단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제 아들 데려가지 마세요. 그녀는 울부짖으며 마치 마지막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그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사내가 무자비하게 발길질했습니다. 폐억, 발길질이 해운의 옆구리에 꽂혔습니다. 뼈가 금 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얼굴이 옆으로 꺾이며 땅에 처박혔습니다. 볼이 찢어져 피가 눈물 흙먼지와 뒤섞였습니다. 엄마, 엄마가 맞는 것을 본 시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우야, 도망가 어서. 해운이
입안 가득 고인 피를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의 비명은 시우를 깨우는 명령 같았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사내의 발을 잡고 늘어진 틈을 타 몸을 비틀어 놈의 팔을 세게 물고 달아났습니다. 이 쥐새끼가 거기 안 서. 사내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뒤를 쫓았습니다. 해우는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며 기어 일어나 뒤를 쫓았습니다. 시우야, 거기로 가면 안 돼. 시우는 너무 겁에 질려 눈물이 안경을 가린 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달렸습니다. 아이는 철망이 무너진 구역으로 곧장 뛰어들었습니다. 세상에 그곳은 거여동 재개발 철거 현장이었습니다. 극도로 위험한 곳이었죠. 붉은 경고등이 쉴 새 없이 깜빡이며 잿빛 오후 하늘을 핏빛처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드릴 소리 해머 소리가 쿵쿵거리며 땅을 울렸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긴 강철팔을 하늘로 뻗어 수톤짜리 철골 빔을 매달고 있었습니다. 어이 애가 있어 사람이 들어갔어. 지상에 있던 현장 감독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작업 중지 당장 멈춰 그가 무정이를 들고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공사장 소음이 너무 커서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높은 곳에 앉아있는 크레인 기사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싸구려 무정이는 하필 결정적인 순간에 먹통이었습니다. 시우는 콘크리트 덩어리와 고철 폐허의 미로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이는 폐자재 더미 사이 어두운 틈을 발견하고 그 속으로 쏙 들어가 숨어 온몸을 덜덜 떨었습니다. 바로 그때 잔혹한 운명이 내려치고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화물을 묶은 케이블이 한 칸 풀렸습니다. 끼익. 금속이 긁히는 끔찍한 소리가 났습니다. 시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십 미터 길이의 H빔. 철골이 휘청하더니 아이가 숨은 곳을 향해 자유 낙하를 시작했습니다. 철골의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시우를 덮쳤습니다. 사신의 그림자였습니다. 시우야, 해운에 찢어지는 비명이 울렸습니다. 그녀가 막 도착했습니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어머니는 죽음의 자리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달려들어 두 팔을 벌렸습니다. 마치 무너져 내리는 하늘을 그 작은 맨손으로 떠받치려는 듯 절박하게요. 쾅! 철골 빔이 옆에 있던 철골 구조물 위로 세게 떨어지며 끔찍한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시멘트 먼지가 피어올라 시야를 가렸습니다. 우르르 쾅! 주변의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우야, 시우, 어디 있어? 해우는 자욱한 먼지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기침이 터져 나오고 눈이 매워 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렸습니다. 손에 차가운 쇠가 닿고 날카로운 콘크리트가 닿았습니다. 손에서 피가 흘러 벽돌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먼지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해운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눈앞에는 폐허 더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철골 빔 아래로 작은 운동화 한 짝이 보였습니다. 시우가 제일 좋아하던 낡아 빠진 운동화였습니다. 시우야, 해우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철골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그녀는 안간힘을 썼습니다. 앙상한 몸 전체가 팽팽해졌습니다. 근육 하나하나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톤짜리 철골은 꿈쩍도 하지 않고 냉혹하고 잔인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시우야, 엄마 왔어, 아가. 해운이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다시 힘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모성애라는 초자연적인 힘 덕분인지 철골이 아주 조금 들렸습니다. 시우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아이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이상하리 많지 평온했지만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시우야, 눈 좀 떠봐. 엄마가 부탁할게. 눈 좀 뜨고 엄마 봐. 혜운의 목소리는 부서지고 쉬어버렸습니다. 흙먼지 투성이인 아이 얼굴 위로 그녀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시우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작은 가슴은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가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혜운이 하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그제야 인부들이 달려왔습니다. 얼굴엔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세상에 빨리 나오세요. 위험합니다. 또 무너질 거예요. 안 돼요. 내 아들이 여기 있어요. 혜우는 철골을 꽉 잡고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우지끈, 뚝. 위쪽에서 다시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부 구조물이 불안정했습니다. 커다란 콘크리트 덩어리가 흔들리며 떨어질 기세였습니다. 빨리 나와요. 아줌마 다 죽어요. 한 인부가 뛰어들어 혜운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싫어요. 혜운은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도망치는 대신 그녀는 모두를 얼어붙게 만드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던져 시우 위를 덮었습니다. 앙상한 등으로 방패를 만들어 그 작은 아들을 보호했습니다. 쾅! 콘크리트 덩어리와 철골 일부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혜운의 왼쪽 다리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아, 뼛속까지 파고드는 처절한 비명이 울려 퍼지며 내려앉는 어둠을 찢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우지끈 하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들렸습니다. 끔찍한 고통이 전신을 휩쓸어 해오는 죽었다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숨이 끊어질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우를 놓지 않았습니다. 먼지 한 톨 돌 조각 하나라도 닿지 않게 아이를 품에 꽉 안고 있었습니다. 아가, 숨 쉬어. 엄마, 여기 있어. 혜운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며 속삭임으로 변했습니다. 떨리는 손이 시우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죽음의 냉기가 이미 그 작은 몸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그럴 리 없어. 혜우는 아이의 가슴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아이의 옷을 적셨지만 그 옷 아래 심장은 이미 멈춘 지 오래였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구급차가 요란하게 사이렌을 울렸습니다. 붉은 경광등이 빙글빙글 돌며 현장을 거대한 핏물처럼 물들였습니다. 그들은 유압기로 철골을 들어 올렸습니다. 청은망은 무게 아래 혜운의 왼쪽 다리는 으스러져 형체도 없었습니다. 피가 콸콸 쏟아져 검은 흙먼지와 섞였습니다. 그들이 혜운을 끌어냈습니다. 그녀는 쇼크와 과다출혈로 기절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시우의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억지로 손을 떼어내느라 애를 먹어야 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시우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목에 손을 대보고 동공의 빛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으며 모자를 벗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장 사망. 그 말은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아주머니, 정신 차리세요. 간호사들이 혜운을 들것에 싣고 강심제를 투여했습니다. 혼미한 의식 속에서도 혜운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시우, 우리 시우 자는데.
깨우지 마세요. 내 아들 내놔.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쿵. 좁은 문틈으로 혜운이 본 마지막 모습은 폐허더미 속에 홀로 누워 누군가 덮어준 하얀 천 아래 있는 시우였습니다. 바람이 불어 천이 펄럭였습니다. 시우가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외롭게, 차갑게. 아빠에게 이름 한번 불려보지 못하고 자기 집 문턱 한번 밟아보지 못한 아들이 이제 벽돌과 돌무더기 어지러운 공사장에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구급차는 밤을 뚫고 질주했고 길게 늘어지는 사이렌 소리는 짧은 생을 마감한 이를 위한 통곡처럼 들렸습니다. 현장에는 어머니의 핏자국과 길가로 튕겨나간 작은 운동화 한 짝만이 남았습니다. 이 비극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그저 운 없는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범죄일까요? 하늘에도 눈이 있다던데 왜 하필 이 순간 눈을 감았단 말입니까? 꼬박 3개월을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혜우는 하얀 이불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왼쪽 무릎 아래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사가 안타까운 눈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혜운 씨 재활 치료와 의족 보행 연습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혜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바닥 마른 우물처럼 공허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녀가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퇴원하겠습니다. 그녀는 회복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 고통을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죽었는데 자신만 살아남은 것에 대한 형벌로써요. 혜우는 병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료용 목발을 겨드랑이에 끼웠습니다. 첫걸음을 떼자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부축하려 달려들었습니다. 괜찮아요. 혜운이 그녀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혼자 갈게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녀는 병원 문을 질질 끌며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넓은데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결국 남은 두 다리. 아니 남은 다리 하나가 그녀를 이끈 곳은 옛 장소였습니다. 마포대교 다리 밑. 텐트초는 여전히 그곳에 지저분하고 악취를 풍기며 있었습니다. 파랗고 빨간 비닐 텐트들이 도시의 흉터처럼 줄지어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태우는 드럼통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여기 자리 있나요? 혜운이 햇볕을 쬐고 있던 백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그녀의 잘린 다리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먼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구석, 한 자리 비었어. 혜우는 그쪽으로 몸을 끌고 갔습니다. 찢어진 천막 조각, 썩은 나무 몇 개를 주워 비뚤어진 텐트를 세웠습니다. 그곳이 그녀의 새집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자를 위한 무덤이었죠. 밤이 되었습니다. 추위가 뼈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혜우는 축축한 땅바닥에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그녀는 목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곳에 작고 낡은 운동화 한 짝을 걸어두었습니다. 시우의 신발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사정해서 받아온 아이의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시우야.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집 베개를 적셨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널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너무 쓸모없어서. 매일 밤 그녀는 그 신발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엄마 왔어. 시우야, 밥 먹었니? 거긴 춥지 않아.
입을 꼭 덮어. 텐트촌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해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미쳤어.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비참한 곳에서 미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각자의 고통과 싸우느라 바빠 남을 동정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무료 급식을 하던 박 목사가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밥 드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엉금엉금 기어 나와 줄을 섰습니다. 하해운도 목발을 짚고 나갔습니다. 도시락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여 조그맣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텐트로 돌아와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흰 쌀밥과 미역국이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한술 떠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목이 메어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도시락 뚜껑을 덮었습니다. 옆 빈자리에 놓았습니다. 쉬우 거야. 그녀가 허공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시우야, 많이 먹고 얼른 커라. 진짜 겨울이 닥쳤습니다. 눈이 내려 텐트촌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아름답긴 했지만 노숙자에게 눈은 저승사자였습니다. 사람들은 큰 드럼통에 불을 피우고 모여들었습니다. 나무, 부스러기 신문지 탈만한 건 뭐든지 태웠습니다. 해운도 그곳에 앉아 타오르는 불꽃 위로 튼 손을 녹였습니다. 옆에는 폐지를 줍는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임자, 요즘 폐지 가격이 조금 올랐어.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일은 우리 좀 더 일찍 나가요. 할머니가 잇몸을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해우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어도 그들은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이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텐트촌은 고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해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시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철골 아래 깔린 아이의 모습, 작은 몸 위로 덮인 하얀 천. 내가 가장 지키고 싶었던 건 떠났어. 해우는 바람에 흔들리는 텐트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살아서 뭐해? 갑자기 매캐한 냄새가 났습니다. 불이야, 불이 났어. 비명소리가 밤을 갈랐습니다. 쓰러진 드럼통 불씨가 텐트에 옮겨 붙은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비닐 텐트는 휘발유처럼 빨리 탑니다. 불길은 무서운 속도로 번졌습니다. 이 텐트에서 저 텐트로. 텐트촌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해우는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텐트 안으로 밀려들어와 폐를 조였습니다.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성은 도망치라고 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자.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기묘한 평온함이 밀려왔습니다. 죽으면 시우를 만날 수 있어. 그녀는 눈을 감고 모든 것을 놓아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옆 텐트에서 처절한 구조 요청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소. 폐지 줍는 할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하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인간의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목발을 집어들었습니다. 텐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옆 텐트는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기어 나오려 했지만 다리가 끼어 있었고 할머니는 밖에서 속수무책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해우는 불길 속으로 기어들어 갔습니다. 연기 때문에 눈이 맵고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제 손 잡으세요, 빨리요. 그녀가 소리치며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남은 한쪽 다리로 버티며 전 먹던 힘까지 짜내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두 사람은 불길 속에서 뒹굴며 눈 덮인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고맙소, 고맙소. 할아버지가 기침을 하며 해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방차가 왔습니다. 불은 꺼졌습니다. 해운은 땅바닥에 대자로 누워 재가 날리는 새까만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내가 왜 저분을 구했지? 자문했습니다. 나도 죽고 싶었는데. 하지만 곧 가슴 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들었습니다. 사람 목숨을 구했습니다. 시우는 지키지 못했지만 적어도 오늘 내 눈앞에서 저승사자가 또 누군가를 데려가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해우는 천천히 일어나 목발을 짚었습니다. 목에 걸린 시우의 신발이 여전한지 만져보았습니다. 시우야. 그녀가 속삭였고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아직 살아있어. 조금만 더 살아볼게. 내 목까지 살아볼게. 한편 상류사회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리 밑에서의 우연한 만남 이후 도윤은 넋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비서실장을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조사해. 무엇을 말입니까? 이하은. 지난 15년 기록을 다 찾아 어떻게 살았는지, 누굴 만났는지, 뭘 했는지.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원봉사팀장 말이 혜운이가 밤마다 혼자 중얼거린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 이름이 뭔지 알아와. 4일이 사세기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비서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두툼한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부의사장님,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도윤은 파일을 낚아챘습니다. 첫 페이지, 출생신고서, 이름 백시우, 성별남, 생년월일 2009년 3월 15일, 모 이하은, 부공란. 도윤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책상 위 물컵이 찰랑거렸습니다. 아들이, 나한테 아들이 있었어. 네. 텐트에서 수거한 머리카락으로 DNA 검사를 한 결과 99.9% 부의사장님의 친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윤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사망진단서였습니다. 사망일 2009년 7월 22일. 사망장소 거여동 재개발 공사 현장. 사인 산업재해 철골 자재 추락. 도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누군가 가슴을 세게 주먹으로 친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죽었다고? 다음 장을 봐주십시오. 비서실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날의 공사 현장 안전 일지였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사고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사고가 없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도윤은 계속 넘겼습니다. 그날의 CCTV 데이터 삭제됨. 누구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도윤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비서실장이 태블릿 PC를 켜서 비밀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합의금 지출 내역입니다. 현장 소장에게 2억 원, 하청업체에 5억 원, 그리고 이 지출을 승인한 결제자는 비서의 손가락이 익숙한 서명을 가리켰습니다. 최 여사, 그의 어머니. 어머니가 도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격리 차장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이사장실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왔답니다. 새 병원 건축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고를 은폐하라고요. 쾅! 도윤이 참나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필통이 쏟아졌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 그걸 돈으로 덮었단 말이야. 중년 남자의 눈에서 고통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지하실 기록 보관소로 달려갔습니다. 2019년에 먼지 쌓인 상자들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책장 뒤에 끼어 있던 어머니의 낡은 수첩을요. 그곳엔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7월 22일, 거여동 사고, 남자아이 사망, 이름 백시우, 해운의 아이로 확인됨, 도윤에게 알리지 말 것, 기록 삭제, 실종 신고 무효화, 재단 이미지 보호가 최우선. 도윤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수첩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가 시우를 죽였어. 어머니가 자기 손자를 죽였어. 그날 밤 도윤은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사는 본가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는 서재로 들이닥쳤습니다. 최 여사는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무슨 일이냐? 도윤은 수첩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최 여사는 수첩을 보더니 안색이 약간 변했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내 물건을 뒤진 거냐? 시우가 누구예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최 여사는 침묵하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 아들이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바라던 적손이잖아요. 걔가 죽었는데 어떻게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실 수 있어요. 말해서 뭐하니? 최 여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죽었다. 다시 살려낼 수 있어. 이 일이 터지면 하늘재단 이 병원은 무너져. 내가 한 일은 다 이 가문의 과업을 위해서였다. 과업이요. 도윤이 비통하게 웃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빌어먹을 과업 때문에 제 아들을 없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돈으로 손자의 죽음을 입막음했다고요. 도윤아, 넌 엄마를 이해해야 됐어요. 도윤이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전 아빠 노릇을 하고 싶었어요. 단 하루만이라도. 손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고 싶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다 빼앗아 갔어요. 어머니는 그 애만 죽인 게 아니라 어머니 양심까지 죽인 거예요. 그는 뒷걸음질 치며 눈앞의 여자를 낯선 사람 보듯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닙니다. 도윤은 뒤돌아 나갔습니다. 뒤에서 부르는 최 여사의 다급한 목소리도 무시한 채로요. 다음 날 아침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도윤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는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수첩 은행 거래 내역 증인들의 진술서. 저는 초의 이사장을 공금 횡령 사망 사고 은폐 공무원 뇌물 수수 혐의로 해임할 것을 건의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최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부탁한다. 이 재단은 내 평생의 피땀이야. 그녀가 무릎을 꿇고 아들의 바짓단을 잡았습니다. 도윤은 내려다보며 차갑게 그녀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재단이 어머니의 미래입니까? 제 아들이 제 미래였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걸 앗아갔잖아요. 그는 이사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표결 진행하십시오.
결과는 뻔했습니다. 최 여사는 해임되었고 치욕스럽게 보안 요원들에 의해 건물 밖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수백 개의 기자 카메라가 그녀를 에워쌌습니다. 의료계에서 가장 권력 있던 여인은 이제 죄 많고 고독한 노파에 불과했습니다. 회사 일을 처리하고 도윤은 곧장 텐트촌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해운의 텐트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 어디 갔습니까? 그가 이웃에게 물었습니다. 응급실 갔어. 폐렴이 심하대. 아마 못 넘길 거야. 도윤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은 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해우는 가지 끝에 매달린 마른 잎처럼 위태롭게 누워 있었고 얼굴엔 커다란 산소 호흡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해우나. 그가 조용히 부르며 전처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해이운이 실눈을 뜨고 그를 보며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미안해, 나 다 알았어. 시우 1. 도윤이 흐느꼈습니다. 울지 마요. 해이운이 쇳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우 착해요. 당신 많이 닮았어요. 하윤아, 나 아이를 위해 뭔가 하고 싶어. 시우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 거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병원. 다시는 우리 아이처럼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운의 눈물이 베개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도윤은 해운의 짐을 챙기러 텐트로 돌아갔습니다. 곰팡이 핀 텐트 구석에서 낡은 비닐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편지 뭉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또박또박 사랑하는 아들 시우에게 아빠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이 열어 읽었습니다. 시우야, 오늘 아빠가 수술 끝나고 많이 피곤한데 네가 보고 싶구나. 아직 보러 못 가서 미안해.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들 생일 축하한다. 아빠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100통이 넘는 편지들, 모두 해운의 필체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그녀는 혼자 아빠 역할을 하며 이 사랑스럽고 거짓된 편지들을 써왔던 것입니다. 도윤은 편지 뭉치를 끌어안고 더러운 흙바닥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세상에, 해운아,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왜 혼자서 다 감당했어? 그는 시우의 신발도 찾았습니다.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여전히 희미한 아이 땀 냄새가 났습니다.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아들의 냄새였습니다. 3개월 후 시우가 쓰러졌던 옛 거여동 철거 현장 터에 번듯한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새하얀 간판, 시우재단 무료 진료소. 개원식 날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도윤은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왜 무료냐고, 왜 하필 여기에 지었냐고.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라진 생명 앞에 값을 매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가장 약한 자들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제 아들 백시우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진료소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양옆으로 갈라섰습니다. 휠체어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해운이었습니다.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도윤이 달려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왔어. 해운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휠체어 옆에 있던 새 목발을 집어들었습니다. 내 발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녀는 목발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텅 빈 왼쪽 바짓단이 흔들렸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느리지만 단단한 발걸음이 진료소 문턱을 넘었습니다. 햇살 가득한 복되는 큰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친구가 찍어 주었다는 환하게 웃고 있는 시우의 사진이었습니다. 혜운이 사진 앞에 멈췄습니다. 아들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시우야, 엄마 왔어. 아빠도 여기 계셔. 도윤이 옆에 서서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맞잡은 두 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서서 아들의 미소를 바라보았습니다. 고통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고통은 사랑과 속죄로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첫 가난한 환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소 그리고 감사의 눈물들, 그것이 시우가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죄는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는 잘못을 갚으며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인간의 새로운 여정이 열렸습니다. 이 길고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아껴주세요. 아직 그럴 수 있을 때 말이죠. 이 인생은 정말 짧으니까요.